한미가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이틀 연속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 도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북한은 군사적 대응이 더 공세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한편 다음 달 발간 예정인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담길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김용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먼저 북한이 어제와 그제 이틀 연속으로 해상 완충구역에 포사격 도발을 감행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남측 사격 정황을 포착해서 강력 대응 경고 목적으로 한 거다라는 이유를 밝혔는데 북한의 이런 행동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북한의 행동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철원 일대에서 MLRS라고 그럽니다. 다련장 로켓포의 그 발사 훈련인데, 네. 이 훈련은 그 육상의 완충구역 바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그 훈련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의 그 다련장 로켓포, 우리로 치면 다련장 로켓포인데 방사포의 탄착 지점이 해상 완충구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해 같은 경우는 군사분계선 선상에서 양쪽 합쳐 80km가 이제 그 안에서는 포사격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게 불구합입니다. 그런데 그 안으로 지금 사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위반하고 있고 우리는 위반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예정된 9.19 군사합의에 위반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인데 북한은 이걸 넘어서서 이제 합의까지 위반하는 이런 도발을 하는 거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상적인 훈련하는 거죠. 예. 남북한의 9.19 군사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김 교수님께서 해상 완충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육상도 완충구역이 있거든요. 육상의 완충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5km, 남쪽으로 5km. 여기에서는 포사격 훈련도 하지 말고 연대급 이상 훈련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9.19 군사합의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일과 6일에 각각 MLRS와 K9 자주포를 쏘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군사분계선 5km 훨씬 남쪽에서 훈련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정례적인 훈련인 거죠? 그렇죠. 아주 이것은 그 미리 그 철원 지방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미리 다 알려줬고 이런 네. 훈련하고 한다고 하는 어떤 시간에 어떤 훈련을 한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그 육상의 완충구역이라고 하는 적대행위 금지구역 바깥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걸 자기네들은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포소리만 듣고 그냥 이걸 위반했다라고 이렇게 강변하는 거죠.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해상 완충구역으로 지금 계속해서 포를 어제하고 그제하고 수백 발을 이렇게 쏘아댄 거예요. 이렇게 통상적인 우리의 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무력 도발로 반발하고 했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까? 많이 있죠. 특히 올해 들어서 아주 그게 심한데요. 우리가 이제 UF에서 얼치 포커스 쉴드라고 하는 훈련,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호국 훈련, 그다음에 한미 간의 해상 연합 훈련, 그리고 한미 간의 공중 훈련인 비질런트 스톰. 이 훈련들을 할 때 북한은 계속해서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 그것만 발사한 것이 아니라 네. 그때도 서해와 동해상에 각각 이런 방사포 사격을 다 했거든요. 많죠.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는 10월 13일 날 철원 지방에서 똑같이 미군이 가지고 있는 MLRS 훈련을 했거든요. 그때도 북한은 이런 그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동서해상으로 포사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오히려 북한은 9.19 군사합의 위반은 남측이 먼저 했다. 책임을 자신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죠. 네.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조선중앙통신에 어제 이렇게 또 밝힌 내용도 있었고 연이틀 계속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로 밝혔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세요? 총참모부면 우리로 치면 이제 합참에 해당하는 겁니다.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건데 북한에서 군사 작전과 관련된 부분을 총지휘하는 그러니까 북한군의 가장 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총참모부에서 대변인의 성명이 나왔다는 것은 북한 군사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그 성명을 통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마
9.19 군사 합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는 뭐 김열수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반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이제 사실상 위반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9.19 군사 합의를 형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9.19 군사 합의가 현 시점에서 9.19 군사 합의는 그야말로 실제 작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북한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근데 그 9.19 군사 합의를 깬 것은 북한이 아니라 남한이다라고 하는 걸로 예.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 현 시점에서 남관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쪽은 남측 또는 미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북한 내부 주민들에게 또 국제사회에 그것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하는 뭐 그런 그 목적을 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9.19 합의가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봐도 될 만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우리 군 그리고 정부의 대응 방식 수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네, 계십니까? 우선 그 지금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북한이 말한 것은 우리가 워딩을 그대로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네. 북한 스스로가 9.19 군사합의 위반을 한국이 먼저 했다 소리를 절대로 말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데 한국은 9.19 군사합의 위반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총참모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선 근접지대에서 도발적 군사행동을 중단해라. 왜 그러냐면 9.19 군사합의를 말하는 순간 자신들이 그전에 10월 달, 11월 달에 했던 그것들이 전부 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라는 것은 말도 못하고 전선지대에서의 그런 도발적 행동을 중재라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는데 우리는 이제 정상적인 훈련하는 거죠. 정상적인 훈련하니까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되는 거고요.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건 이런 게 있겠죠. 지금은 이제 북한의 도발이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이런 전략적 전술적 차원에서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한미일의 연합 또는 한미일의 어떤 대응 수위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을 북한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지금 일본에는 NQ-9이라고 하는 리퍼라고 하는 그 침묵의 살인 무인 비행기가 지금 배치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가 순환 배치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엊그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새로운 전략 폭격기 그 공개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서태평양에는 레일건 함으로 대표되는 그 저기 항공모함이 한 척이 있지만 지금 니미츠 함이 다시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 서태평양에 두 척의 소위 말하는 그 항공모함을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전략 자산이 점점 더 현대화되고 더 많이 더 빈번하게 전개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마 북한이 앞으로 이런 전술적 도발이나 전략적 도발을 할 때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과 관련해서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것이 새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뭔가 이렇게 전략 무기가 많이 배치되면 조금은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대강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당장 지금 나오고 있는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의 새로운 움직임, 개폐형 패널이 열리고 새로운 물체가 발견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예, 북한이 작년도죠. 2021년도에 제8차 당대회를 통해서 예. 소위 말하는 국방계획 5개년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 속에서 보면 뭐 핵탄두의 소형화, 고위력 탄두, SLBM 거기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 있고 그다음에 무인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열돼 있어요. 그걸 5년 내에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이렇게 쭉 나열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찰위성 발사일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북극성 4형, 북극성 5형의 발사가 있을 수 있고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의 공개 여부가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7차 핵실험이 있고. 그러면 이걸 이제 한꺼번에 할 거냐, 그렇다면 하나씩 썰어서 하면서 자신의 몸값을 올릴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전략적 판단이 있겠죠.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동창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위한 준비, 그것의 일환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2016년 광명성 그때도
개방 장면이 선전 매체에 나오면서 이렇게 개방하는 것에 저희가 좀 의미를 두고 있고 이 서해 발사장 그러니까 ICBM의 약간 상징 같은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좀 이곳의 움직임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동창리가 이제 서해 발사장이죠. 그게 이제 2012년도 4월 달에 광명성 3호 쐈고 그게 실패하니까 12월 달에 광명성 3호 쏴서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2016년도 2월 달에 광명성 4호를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잔해들을 우리가 수거해가지고 북한의 이런 인공위성 발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때 이제 확보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일련의 그 움직임들을 보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봐요. 예, 한미일도 독자 제재 발표하면서 대응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 한미일이 동시에 독자 제재를 발표했어요. 사실 네. 같이 이제 한 건에 발표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발표한 건 아니고 각 국이 따로 했는데 이렇게 동시에 발표됐다라는 것도 사전에 어느 정도 이런 교류가 다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뭐 교감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북한이 ICBM 발사를 하게 되면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자동으로 소집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소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러시아가 그 공동의 그 대북 제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 행동하지 않고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한미일 차원에서의 제재가 있었는데 대체로 보면 이제 기관에 대한 제재, 네. 개인에 대한 제재가 3국이 거의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서로 이심전심으로 아마 같이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 제재 대상과 내용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의 제재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그 개인 몇 명, 기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상징적 의미에서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제재를 우리는 늘 할 준비가 돼 있고 같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동시 발표 비슷한 시점의 발표도 북한에 대한 사실 압박의 의미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미국 중심으로 그 개별 제재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국, 일본이 같이 하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에 압박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압박이 강하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뭐 기술적인 부분에서나 또 뭐 금융 부분에서나 이런 데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북한이 핵실험이랄지 ICBM 발사를 뭐 억제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할 그런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상징적 조치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네. 실효성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돈줄을 조인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이버 관련해서 북한이 계속 이 해킹을 통해서 자금줄을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적인 좀 제재를 하기는 어렵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해킹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 해킹을 못하게 하면 할수록 해킹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해킹이 이루어지고 이게 거의 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이제 대규모 해킹 조직이 어렸을 때부터 해킹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과학 또는 그 수학 인재들을 그쪽으로 키운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북한이 이 해킹 능력을 굉장히 높여서 그걸 통해서 지금 이제 자금을 확보하는 네네. 그 부분에 그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부 뭐 그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완벽하게 뿌리를 뽑는다 이것은 지금의 기술적인 부분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뭐 쉽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열수 교수님께서는 이런 독자 제재안들에 대한 평가 궁금하고요.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나 이런 제재 방안들 어떤 게 있겠습니까? 우선 두 번째 것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실효성 있는 독자 제재 네. 또 실효성 있는 방안은 현재로서는 참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평가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리 한미일이 이렇게 독자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됐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행행화됐다, 유명무실해졌다라고 네네. 하는 거죠. 아시다시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올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10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10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이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이건 왜 그러냐면 중국과 러시아가 비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중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을 어떻게 앞으로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서는 바이든 대통령께서 이렇게 좀 관여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중 정상회담 할 때도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북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완전히 동문서답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유엔 안전보장회의에 있어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논의될 때 유엔 중국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북한의 정당한 우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지금 이것이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스탠스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 내려가고 오히려 북중 관계의 어떤 공고함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정책의 우선순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지금 북한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방백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곧 발간이 될 예정인데 이게 뭐 정권이 바뀌거나 조금씩 이 상황에 따라서 그 적이라는 표현, 그리고 뭐 주적이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왔잖아요. 네네.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어 왔나요? 아까 이제 그 리포트도 있었는데 결국 이제 정권이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북한이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정도로 언급되거나 또는 아주 세게 언급되는 게 주적이고 주적. 예.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적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국방백서에 올라올 것 같은데 예. 위협적인 것 대상과 주적과 그 사이 언저리에 이제 적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국방 차원에서 군사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리를 해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군사 작전을 펼친달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그 대상에 대해서는 예. 그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그 지금 표기 쭉 진행된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결국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그 주적, 적, 위협적 대상 이렇게 변화해 왔다라고 하는 네. 것이고 현 시점에서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에 대해서 대응의 차원에서는 굉장히 그 대응에 단호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세게 나가고 싶은 부분이 있고 그러나 남관계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군사적으로 대결하는 국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민족적 차원에서 보면 남관계를 개선시켜서 통일의 대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예. 굉장히 이중적인 건데 그렇게 보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또 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언저리를 우리가 잘 찾는 작업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중장기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통일부 역시도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고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하는 역할과 통일부가 하는 역할이 사실 좀 구분되는 것도 있고요. 구분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국방부는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통일부는 통일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외교부 할 일을 해서도 안 되고 통일부가 국방부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보고요. 이 주적과 관련돼서는 김용현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상 1994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적이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우리 국방백서에도 없었고 우리 국방정책에도 없었단 말이죠. 예. 아시다시피 1994년도에 남북한이 실무급 그 차관급이죠. 그게 이 회담을 할 때 북한 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얘기를 함으로써 1995년에 처음으로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예. 그 뒤에는 이제 또 표현이 완화가 됐다가
2000년도에 소위 말하는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북한군하고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뒤로 다시 완화가 됐다가 올해 워낙 이제 북한이 40여에 걸치는 탄도 미사일 그리고 전체로 보면 60여회가 넘는 이런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 그러니까 북한 주민을 구분하는 거죠. 북한 주민은 우리가 안아야 될 우리의 동포고 민족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그 동포를 억압하고 같은 민족인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위협을 하고 있는 이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해서는 적으로 규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통일부에서는 해야 할 일은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8월 11일 날 김정은 주최로 북한에서는 전국 비상 방역 총회를 했어요. 그 이제 총회의 결과로 이제 코로나 끝났고 앞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정상적인 주민들의 이동 이거 보장하겠다라고 했을 때 김여정이가 그날 나와서 처음으로 연설을 하거든요. 네네. 연설할 때 내용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남조선은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다. 정확한 워딩 그대로예요. 야. 남조선은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다라고. 그래서 그것도 동시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한이 1월 17일에 최고인민회의를 내년에 엽니다. 최고인민회의 어떤 회의인지 그리고 어떤 내용이 좀 주로 다뤄질지요?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로 치면 국회입니다. 국회이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고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가장 중요한 입법과 그다음에 예산 이것을 주요 목적으로 그 역할을 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개최가 됩니다. 전체 회의는. 오히려 이제 중요한 것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중요한데요. 예.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의장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으로서는 최고인민회의가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상설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 가면 의원회관도 있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1년 내내 하지 않습니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1년에 2번 모입니다. 보통. 그리고 상임위원회가 이제 주로 입법 활동의 핵심적인 역할들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네. 그런 형식인데 네네. 대체로 보면 이번 1월 달에 개최가 되는데 보통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열리는데 예. 한 번은 인사가 주로 다뤄지고요. 한 번은 예산이 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아마 봄 회의 때는 이제 원래대로 하면은 대체로 인사 부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까지 올해까지 여러 가지 최고인민회의가 관여할 수 있는 사업, 그다음에 법령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총화를 하고 꼭 필요한 법령이랄지 또는 인사와 관련된 것들을 아마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는 인사는 노동당에서 이루어지는 인사 말고 나머지의 주요 인사는 다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물론 이제 최고인민회의 그 자체에서 인사의 내용들을 정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최고인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인사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그렇죠. 나와 있죠. 내각의 총리랄지 또는 내각의 우리로 치면 장관에 해당하는 상 예. 이런 사람들이 그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발표가 되기 때문에 1월 17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된다는 건 내년도 북한의 이제 내치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한 주력 산업 방향성을 좀 예측할 수 있다는 면에서도 주목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대체로 보면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어지는 예산 분야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경제 분야 중심입니다. 그러니까요. 국방이나 군사 분야는 북한이 예산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50년대에 몇 차례 공개한 적들이 있는데 네. 현재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에서 2023년도에 주요 경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예산이 투여돼야 되는지 이것들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지고요. 외교나 국방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언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코로나도 거쳤고 굉장히 많은 돈줄도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하게 될지 이것도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무기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더 드려보겠습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꼽히는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첫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10조 원 규모로 출출 계약이 있었고 첫 물량이 이렇게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방산 산업 분야에 있어서 우리 대통령 역시도 무기 수출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우리 방산 산업에 대한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어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전차 열대하고 K9 24대가 폴란드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 폴란드 대통령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총리 겸 부총리라고 하는 저기 총리 겸 국방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이야 뭐 당연히 나올 수도 있지만 폴란드도 굉장히 놀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게 최종 계약한 것은 10월 달에 계약을 최종적으로 맺었는데 그거 맺어가지고 지금 2달도 안 돼서 1차분이 거기 도착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 한국산의 이 K2라든지 K9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FA50을 이제 수입하자라고 결정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가성비고요. 두 번째는 적기의 납품 여부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전체 수출이 폴란드에만 전체 수출이 아마 10조가 아니라 한 20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K2가 한 800대, K9이 뭐 600문, 그다음에 FA50이 48기기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여기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의 장갑차, 천무, 천궁 그리고 이제 KF-21 이 전투기까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비단 폴란드에만 영향을 미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토 회원국이 현재는 30개국인데 이제 뭐 두 나라가 더 들어오게 되면 스웨덴하고 핀란드가 들어오면 32나라가 되겠죠. 이 32나라에 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이렇게 빨리 도착을 해서 제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네. 아마 나토 국가 전체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 나라들이 앞으로 한국의 방산 이 무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수출로 연결이 될 텐데 올해는 아마 170억 불 가까이 방산 무기 수출이 아마 될 텐데 이 정도 되면은 세계 4위 정도 될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것이냐 여부는 얼마만큼 우리가 해외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예, 요즘에 뭐 K 방산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니까요.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만든 뭐 레이더나 장갑차 등이 세계적으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실장, 김용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